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준모 목사인데요. 정말 30년 가까이 돼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 정말 하나님의 참 놀라운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기업과 함께하는 목회 개척에 관한 얘기를 이런 강의를 통해서 또 하기는 처음인데, 여러분들 어쨌든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시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난 23년의 어떤 경험들 그리고 이런 것들 전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 해인교회에서 목회를 했고요. 1994년도였던 것 같아요. 1994년 7월에 제가 인천에 군대를 마치고 내려가서 목회를 시작했고, 1995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면서 제일 생각을 많이 했던 게 해인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인천에서 인간 해방, 인천 해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처음에는 여성 목회자가 개척을 했었는데, 교회가 굉장히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뭐랄까요, 중간에 이제 목회자도 비게 되고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갔을 때는 수도도 끊기고 전기도 끊기고 전화도 끊기고 교인은 한 명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잠깐 독일 유학 가기 전에 한 3년 정도 좀 두고 목회를 하면서 미진한 좀 어학 공부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좀 목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건데, 유학은 못 가고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해인교회는 1986년도에 설립된 교회였고요. 특별히 여성 목회자가 한 2분 정도 걸쳐 가면서 목회를 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상가교회에서 있었는데 3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1층에는 파리바게트 같은 이제 빵집이 있었고요. 2층에는 호프집이 있었고, 3층에 한 대략 20평 정도 되는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정말 청소부터 했습니다. 수도 끊긴 거 연결하고, 전기 끊긴 거 연결하고, 전화 끊긴 것도 연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개척한다는 심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한 2개월 정도 있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개척을 해나가기는 좀 쉽지 않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아예 새로운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 이전을 물색하는 가운데 인천에서는 제일 높은 산이라고 그러는데요, 계양산이라고 395m 정도 되는데 그 산 밑 자락에 경인여자대학 옆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인여자대학 옆에 해인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자리를 마련하고, 역시 상가 건물 3층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상가 건물에 들어가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왜 보내셨을까 생각을 했고요. 목회 준비는 잘 안 되어 있었지만 목회자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문을 닫게 되었다는데 내가 유학에만 신경 쓰고 있는 것이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공부를 준비하긴 하지만 열심히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하나님 집이 문을 닫지 않게끔 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하나 있었고요. 그것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집이 문을 닫게 되었다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울리우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생각한 거는 막상 목회를 이제 준비하고 들어가면서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목회 준비를 하지 않고 한국신학연구소의 직원으로 가기로 번역 연구위원으로 들어가기로 다 결정해놨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제안받은 교회라서 좀 고민이 됐었는데 교회 개척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성서신학을 전공했는데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런 거였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저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 제가 4번째 목사였어요. 위에 3분이 다 예장 합동 측의 목사님이셨고 또 인근 부평구에서 큰 애삼촌께서 목회를 하셨고 또 2분의 그 애삼촌은 볼리비아 선교사로 나가서 목회를 하시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일반적인 그런 목회보다는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관련된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곳 속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민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던 거죠. 저는 이렇게 그 애삼촌이나 저희 어머니나 이런 그 가정 환경 속에서 굉장히 그 신앙적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향이 강원도 춘천인데 거기서 CCC 활동을 하이 CCC 활동을 했고 춘천의 조영상 간사님 때부터 아주 열심히 나름대로 일을 했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옛날에 그 찬양 중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런 찬양에 나 목사 되겠네, 너 목사 되겠네, 우리 목사 되겠네 뭐 이런 찬양을 하면서 같이 정말 그 뜨겁게 기도하던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되면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또 평상시에도 산기도도 다니고 그리고 매주 토요일만 되면 오늘은 이것 내일은 저것 주복음 전하리 뭐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그 춘천 명동에 가서 성경책 들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막 이렇게 외치고 이런 어떤 춘천 성시화 운동의 바람 속에서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는 그룹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성황대학교 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고 그다음에 특별히 부전공을 하면서 만났던 신부님들 교육 속에서 그 어떻게 보면 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CCC에서 10스텝 교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던 예수와는 다르게 성경을 쭉 문맥 따라 읽어가면서 만났던 예수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예수를 발견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특히 뭐 책을 봐도 눌린 자의 하나님이라든지 역사와 해석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배웠던 것과 겹쳐지면서 가난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갖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주민들을 만나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하고 뭐 별반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한성서공회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전도지를 가져다가 뒤에다 교회 도장 찍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줬는데 지역 주민들이 그걸 받고 휴지통에 버리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이런 방식은 아니겠구나. 그리고 또 축구전도 다니냐고 아파트마다 다 들어가서 또 해봤는데 그것도 좀 만만치 않았어요. 정작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뭘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서 주민들의 이야기에 주민들의 생각에 주민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래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1995년도니까요. 윈도우 3.1이 나오는 컴퓨터가 나와서 윈도우 3.1이 나오는 그런 시기였는데 현주 컴퓨터가 지역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동네 그 아주머니들이 컴퓨터를 배우고 싶은데 컴퓨터가 없고 또 배워도 금방 잊어먹고 뭐 이런 이제 분위기에서 아이들의 어떤 자녀 교육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컴퓨터를 공부를 했습니다. 컴퓨터를 정말 제가 PC 닥터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책을 갖다 PC를 조립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컴퓨터를 지역 주민, 특히 주부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주부를 위한 컴퓨터 교실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부들이 현재 컴퓨터에 가서 배우고 나서는 그걸 물어보지도 못하고, 또 어디 배울 마땅한 장소도 없는데 교회에서 컴퓨터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한두 사람씩 이제 오게 됐고, 그분들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3일 정도 교회에서 컴퓨터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던 것이 조금 더 이제 발전이 되셔서 이 컴퓨터를 어느 정도 타이프도 잘 치고 그림 넣기도 하고, 뭐 또 이렇게 그 소식지도 만들고, 그래서 전도지도 만들어 보고, 우리끼리의 어떤 그 뉴스레터 같은 것도 좀 만들어 보고, 이런 과정을 좀 이렇게 가르치면서 뭔가 좀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우리 주부들하고 환경을 살리는 주부 모임 뭐 이런 것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좀 더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가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부들이 교회에 등록하는 교인들이 좀 생기게 됐고, 그러면서 이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을 위한 컴퓨터 교실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쪽이 대우자동차가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를 위한 컴퓨터 교실 이런 것도 하게 되고, 그래서 몇 개의 이런 어떤 모임들을 해 나가면서 교회의 교인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30명 정도 늘어났을 때였는데요. 그때에 생각지도 않게 우리 교인들이 한 30명 정도에서 자꾸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그 뭐냐면 실직을 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저는 처음에 그게 이제 교회 개척하는 과정 속에서 한 3년 정도가 굉장히 힘들다,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올 것이 오는 거구나,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 있었고, 또 한쪽으로는 이거 정말 유학 준비도 빨리 해야 되는데 하는 이런 부담도 있었고, 이렇게 이제 교회를 그냥 어떻게 좀 해나가고 있었던 그런 중이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1997년 11월이죠. 우리 정부가 IMF 국가 부도 처리가 됐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때 국가가 부도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정말 사람들 다 예상 못했던 일이잖아요. 사회학자들이나 사회과학자들이 다 예상 못했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정말 이 IMF라고 하는 거를 옛날에 그 사회과학 서적을 보면서 세계 경제사론이라든지 한국 경제론이라든지 이런 걸 공부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 경험 속에서 IMF, IBRD 이런 국제 금융 그런 속에서 우리나라의 부채 부도나면 결국에는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생겨나는 다양한 문제들, 이런 것들 속에서 IMF를 이해하게 됐고, 또 많은 방송과 신문에서 그 국가 부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했죠. 정말 그 당시에는 IMF 터지면서 일단 국가 전체가 난리가 났고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유학을 하던 사람들도 이 달러 값이 이제 너무 비싸지면서 유학에서 돌아오는 시기가 됐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유학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이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제 그 어떤 비전이나 제 어떤 그 꿈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완전히 다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교인이 한 3명 나오는데요. 새벽 기도에 3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못 보던 사람들이 못 본 사람이 왔어요. 왔는데 기도하는데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거예요. 서럽게 우는데 그 얘기를 그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그 뭐가 맺힌 게 있는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처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찬양하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새벽 기도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찬양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 제 마음속에 그게 울려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고. 그게 그냥 제 마음속에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야,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그 찬양에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기도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맺혀 있는 여성, 그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실직한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교회에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는 그 주부를 위한 컴퓨터 교실에 나오시던 분들에게 이 IMF 상황 속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원로 목사님의 설교문들을 가져다가 필사된 설교문들을 가져다가 책을 낸다고 하시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타이프를 치게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한 장당 얼마씩 계산을 해서 사람들한테 주기 시작을 했고 교회 주먹꽂이라든지 페인트 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교인들을 불러내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 상황은 어느 정도냐면 이 종로, 그 다음에 을지로, 그 다음에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여기에 실직자들이 정말 많은 실직자들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요? 2,000명, 3,000명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밥 한 끼를 얻어먹기 위해서 엄청 줄을 섰어요. 예. 이렇게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한국 교회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 마음에 오는 것은 역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라. 너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교회로 와서 거저 먹고 마실 수 있게 해줘라. 이런 주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해집고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인교회가 본격적으로 실직자 쉼터 및 자활 모임터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실직자 쉼터 및 자활 모임터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는데요. 그 이름을 내일을 여는 집이라고 졌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을 여는 집이라고 하는 게 제가 장명하고 싶어서 장명한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된 거냐면 그냥 우리 교단에서 서대문에다가 내일을 여는 집이라고 만들었는데 저는 인천에 있으니까 그냥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이라고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큰 의미 없이 실직자를 위해서 노숙인들을 위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실직자 쉼터 및 자활 모임터 인천 내일을 여는 집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23년 동안 오게 됐고요. 여기 이제 기본적인 바탕은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선교적 교회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말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 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민중들을 위해서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인가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저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갈급함도 채워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의 이원론적인 그런 영성의 모습 이런 것들을 제가 좀 탈피하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세상 속에도 있고 또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꼭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직자와 노숙인들과 이런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하나님이 임파워해 주시고 이렇게 카운셀러로 등장하시고 이런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세상과 교회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교회 간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에서 실직자와 노숙인들을 끌어안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실직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세미나를 참석하게 되는데 아주 그때 굉장히 저한테 좋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크리스찬 아카데미라고 하는 곳에서 실직자와 노숙인들을 위한 심포지움, 워크샵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때 제가 거기서 신필균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신필균 선생과 만나고 빈곤 지역에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가 섬겨 나갈 것인가 그렇게 하는데요. 저는 뭐 이런 쪽에 문외한이었잖아요. 그냥 독일에 유학 가서 좋은 신학자, 좋은 목회자가 돼서 정말 아버지의 꿈도 이루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나 목사 되겠네, 너 목사 되겠네, 우리 목사 되겠네, 그 속에서 목사 겸 신학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교회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긴급하게 구조해 줄 수 있고, 그들을 상담하면서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 다음에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이런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그대로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 구조 활동을 하고 상담과 사례 관리를 하면서 교육을 해주는데, 그 교육은 어떤 교육이었냐면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말 신앙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정말 그런 어떤 민주적인 시민,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도 한 부분이고, 그래서 소양교육 이런 것들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부모 역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환경에 대한 교육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만나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건 뭐냐면 기능 교육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뭐 기본적인 거는 가장 많이 요구했던 게 운전면허 따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식조리사, 양식조리사, 제빵 이런 거죠. 요즘에 와서 이제 바리스타 뭐 이런 거고요. 또 좀 더 나가서 이제 대형 면허 따는 거, 이런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어떤 라이센스를 따게 되면 제 취업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취업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거를 바로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신필균 선생님이 스웨덴에서 수십 년 동안 그 선진 사회복지를 했던 그런 어떤 경험과 방법들을 가지고 그 고려대 강수돌 교수, 그 다음에 한신대 홍선미 교수, 그 다음에 서울대 조응식 교수, 뭐 이런 분들과 함께 워크숍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훈련을 시켜줬는데, 그 훈련이 끝나고 인천에서 저보고 그런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재정을 한 2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줘서 제가 실질적 쉼터 및 자활 모임터 인천 내일을 여는 집, 긴급 구조, 상담과 사례 관리, 교육, 재취업과 지역 발전 사업, 이렇게 딱 4단계의 이 그림을 큰 현수막을 만들어서 교회 3층 건물에다 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직자들을 모아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초기 내일을 여는 집의 핵심 가치는 실직자를 위한 현장 중심의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민간 차원의 지역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생산적 비전을 지닌 대안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 공동체 운동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사실 저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전문가 집단에서 선진 사회복지 국가의 이런 어떤 사회복지 시스템을 정리를 해서 저한테 주니까 저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생각해서 그냥 제가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인천과 성남 내일을 여는 집, 인천 내일을 여는 집, 이렇게 이제 만들면서 이런 어떤 핵심 가치, 이것을 현장 활동과 그 다음에 전문가 집단, 그 다음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관이라고 하는 정부하고의 민관을 전문가와 연결해서, 현장과 연결해서 이렇게 가는 이 삼각 편대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게 됐던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을 잘 몰랐는데,
교수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훈련 받은 대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직자를 위한 현장 중심의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긴급 구조예요.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사람한테 먹을 걸 주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일자리 주고 잠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잠자리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직해갖고 출근할 곳이 없어서 우리 교회 뒤에 있는 계양산으로 약수터로 오는 사람들에게 실직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 와라 교회로. 먹을 것도 있다. 취업 정보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고 점심 식사를 무료로 대접하고 그다음에 취업 정보는 고용노동부에서 또는 마을 신문에서 그다음에 구청에서 가져다가 교회 벽에다가 쭉 붙여놓고 그렇게 하면서 실직자들을 돕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점심 이제 식사 대접하고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모여서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바둑도 뛰고 텔레비전도 보고 뭐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보슬비가 아침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보슬비가 내리는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꾸역꾸역 저희 교회로 오기 시작하는데 무려 80명 정도가 오더라고요. 보슬비가 오니까 이분들이 갈 데가 없었던 거죠. 산에 약수터나 이런데 공원에 이런데 비를 피할 곳이 없어갖고 교회로 몰려들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밥을 그날 먹을 수 있는 준비를 못 해갖고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좋았나 봐요. 그래갖고 그냥 100명, 150명, 200명으로 늘어나는데 정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제가 내일을 여는 집을 정말 정신없이 꾸려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쌀이 떨어졌어요. 돈도 없어요. 교회 재정도 바닥이 났어요. 바닥이 났는데 이렇게 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여동생한테 20만 원만 빌려달라. 어머니한테 20만 원만 빌려달라. 친구들한테 20만 원 빌려달라 해서 한 300만 원을 모아갖고 그냥 나름대로 그냥 쌀도 사고 라면도 좀 사다 놓고 그렇게 이제 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는데 교회 입구에 뭔 박스들이 한 7, 8박스가 쭉 쌓여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봤더니만 팔다 남은 감자, 약간 시들시들 상품성이 떨어진 감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야채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고요. 어느 날은 또 가보니까 또 쌀도 막 갖고 와 있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저한테는 감동이었습니다. 쌀이 떨어지고 또 먹을 것이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물건을 이제 거들어 다녔어요. 예를 들면 그 짜장면집에 가서 좀 먹다 남은 그러니까 팔다 남은 짜장 있으면 좀 달라. 떡집에 가서 떡 팔다가 못 파는 떡 있으면 달라. 또 야채 가게 가서 야채도 좀 얻어오고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얻으러 다녔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넥타이맨 거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로만 칼라를 입게 되고요. 그야말로 이제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실직자나 노숙인들을 위해서 먹여 살리는 목사로 알려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정부에서 한번 들어오라 그래갖고 이제 들어가면서 시하고 관계가 맺어지고 그때부터 시가 저를 지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 지원했는데 여기 이제 표에 보시면 여기 있는 표대로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저희 내일을 여는 집에 있는 기관인데요.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노숙자 쉼터입니다. 내일을 여는 집 자활 쉼터가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노숙인 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노숙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공부방, 탕화방을 만들게 됐는데 그게 나중에 2005년도에 아동복지법이 바뀌면서 이제 지역 아동센터가 됐고요. 또 내일 런집 노숙인 쉼터에 오는 사람 중에 어떤 부부 노숙자가 오는 거예요. 부부 노숙자가 오면서 여성 노숙자 쉼터를 또 만들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남자 노숙자 쉼터는 이제 교회 교육관에를 만들었는데 여자 노숙자 쉼터는 어디 만들 데가 없어갖고 그냥 교회 기도실에다가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하다가 방법이 없어서 나중에 신협에 가서 한 2천만 원 빌려다가 어떤 그 집에 임대를 해서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이불, 벽에
수저 뭐 이런 거 다 없어서 저희 집에 있는 거 그냥 가져다가 교인 집에 있는 거 가져다가 그렇게 놓아서 여성 노숙자 남성 노숙자 쉼터를 이렇게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그 자녀들을 아동센터 그러니까 공부방 타가방에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여성 노숙자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쭉 나눠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오래전에 가정폭력으로 동거인의 폭력으로 이렇게 혼자 살거나 식당에 뒷방에서 살면서 그 식당에 일을 하거나 또 기도원에 가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제가 가정폭력에 눈을 뜨게 되고 가정폭력 상담소 지금은 이제 폭력이라는 말이 좀 안 좋아서 가족 상담소라는 이름으로 넣습니다만 가정폭력 상담소를 만들게 되고 가정폭력 상담소를 만들었는데 한 달에 상담 건수가 130건, 150건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야,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지금은요, 250건 정도 갑니다. 지금은. 한 달에 250건 정도의, 근데 지금 워낙 20년 동안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런데 이제 가정폭력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거나 집에서 언제 탈출할 거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몰래 전화가 와서 탈출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맞아줘야 되는데 맞아줄 곳이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탈출해 나오니까 그냥 처음에는 당황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집사님 집에라 일단 하고 또 저희 집에 좀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갖고 결국에 이제 만들게 된 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피난처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숙자 쉼터, 그 다음에 공부방, 그 다음에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데 다시 이제 노숙인 쉼터에 있는 사람들이 자립해서 목사님 저 이번에 월세방 20만 원짜리 얻었어요. 10만 원짜리 얻었어요. 하면서 와서 신방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가보니까 어떤 곳이냐면 그 효성동에 우리 계양구에 있는 효성동에 축사가 있었어요. 예, 소 키우는 축사가 있는데 그 축사를 10군데로 잘라갖고 101호실, 102호실, 103호실 이렇게 돼 있고요. 공동 화장실을 쓰고 공동 수도를 쓰는 그런 아주 조그만 방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집을 목회를 한 지 4년 만에 발견을 하게 됩니다. 쪽방이죠, 쪽방.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인천 지역의 쪽방에서 사는 사람들을 전부 실태 조사를 또 제가 하게 됩니다. 학생들, 아르바이트생들을 뽑아갖고 거기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게 됐는데 무려 800세대가 넘는 세대들을 발견하게 되고 특히 만석동, 그러니까 그 소설 괭이부리의 마을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지역인데요. 만석동 같은 경우는 수백 세대가 거기 있고 동인천역 주변에는 사창가가 만들어지면서 또 형성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충격을 받게 됐죠. 그래서 우리 노숙인들이 노숙인 쉼터에 있다가 자립해서 방을 얻어서 간다고 한다면 쪽방이 제일 싸고 보증금 없이도 갈 수 있는 곳이니까 글리 가는구나. 그렇게 하면 그걸 알게 돼서 쪽방이 800세대라고 된다면 쪽방 주민들을 돌보는 그런 상담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만든 게 이제 쪽방 상담소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과 노숙인 쉼터에서 자립하는 사람들, 가정폭력으로 나온 사람들, 자립하는 사람들 돕기 위해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만들게 되고요. 나중에는 그렇게 이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는 매일같이 무료급식을 1998년 IMF 때부터 그냥 시작했으니까 무료급식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을.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금요일마다 오전에 매일 하던 무료급식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합니다. 와서 밥을 못 먹게 하잖아요, 정부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가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사서 이렇게 바리바리 싸갖고 워크스루라고 한 사람씩 와서 받아서 그냥 가게 이렇게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급식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만 하지 않다. 그러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런 거를 넘어서서 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자리 문제였습니다. 제가 뭐 일자리 안 해본 게 없어요. 맨 처음에는 붕어빵 장사도 해봤고, 그 다음에 포장마차에 이제 튀김 장사, 뭐 이런 거 다 해서 노숙인들한테 줬는데요. 붕어빵 장사 처음 시작했는데,
결혼빵 장사도 하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주 잘 됐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현금이 들어오니까 노숙인들이 소주 사다 놓고 마셔가면서 하면서 오히려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고, 또 튀김 장사했는데 또 노점상 그 철거하는 것 때문에 또 결국 돈 투자했다가 또 다 날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가다가 결국에는 제가 노숙인들과 할 수 있는 것이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재활용센터를 만들게 되고, 그 재활용센터가 지금은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계양구 재활용센터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인들 일자리로 그 전담 하는 기관으로서 인천 계양 시니어 클럽을 만들게 되는데, 인천 계양 시니어 클럽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식당을 만들어 갖고 노인들이 왕년에 식당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식당에서 일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왕년에 미장원 했던 사람들은 미장원에 와서 일을 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택배 회사라든지 떡방앗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갖고 일자리를 전부 준데 한 27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몇 명이 일하냐면 현재 1750명이 일을 하고요. 이 노인 일자리만 해도 우리 계양구 전체 한 27만 명 정도 될 텐데요. 그 중에서 노인 일자리가 한 4,000개 정도 일자리가 되는데, 그 중에 제가 하는 일자리가 1,700개 정도 되고, 거기에 딸려있는 예산만 해도 한 76억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도심지에는 노인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노인 일자리로 시니어 클럽을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있고, 또 노숙인들에게 일자리를 재활용센터 하나만 하니까 노숙인들에게 일자리 다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냈던 것이 뭐냐면 도농 직거래 이런 거를 좀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촌에 있는 선배 목사님들이 그 옛날에 이제 태양고추 팔아달라. 그래서 태양고추 팔아주니까 그 다음에는 뭐 유기농 고구마, 유기농 감자 팔아달라. 그래서 또 그거 팔아주게 되고요. 그러다가 여신도 힘 갖고는 안 되겠다. 아예 도농 직거래 상생 사업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아예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도농 직거래 상생 사업단을 만들어 하다가 이름이 좀 너무 길다. 그래서 이제 도농 살림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도 역시 사회적 기업이 됐습니다. 또 떡방앗간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회적 기업, 도농살림, 떡이랑 찬이랑 계양구 재활용센터 3개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버자원 협동조합은 아마 여러분 목회하는 가운데도 폐유지 줍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폐유지 줍는 어르신들이 저희 교회 와서 매일같이 무료급식으로 밥을 먹었는데, 그 밥을 먹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매일같이 오시던 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알게 됐죠. 참 허리도 많이 굽은 어르신이 안타깝게도 이렇게 병원 신세를 또 지게 되는데 가족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돌보다 보니까 이 어르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폐유지 줍는 사람들만 모아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실버 자원 협동조합, 폐유지 수거자를 위한 그 실버 자원 협동조합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합 사무실이 있어서 조합원들이 거기 모여서 텔레비전도 보고 냉장고에서 먹을 것도 먹고 씻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에어컨 틀어놓고, 겨울에는 이제 난방 시설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합 사무실 앞에 트럭을 하나 사서 역시 거기도 자기네들은 폐유지를 주워 갖고 오면은 거기다 이제 담게 되고, 그 차가 이제 가서 고물상에 갖다 팔고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을 조합원들이 나눠 갖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런 조직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60명 정도가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이 한 1,800명 정도, 뭐 대부분이 노인들이긴 하지만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간에 이런 어떤 그 펜시 작업이라든지 이런 공장도 있고, 또 식당도 있고, 그다음에 미장원 떡방앗간, 뭐 택배 사업, 그다음에 산 지키는 사업, 그다음에 어린이집 파견 사업, 뭐 그다음에 노인 파견 사업, 다양한 사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쭉 보니까 우리 한국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지금 우리 한국사에 대해서 이해가 있고,
좀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 경험담을 나누기 위해서 전국을 다녀보면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거 뭐 현 정부 지나면 좀 달라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10년이 넘게 이런 강의를 하면서 제가 몇 가지 큰 틀을 정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올리려고 합니다. 한국 사회의 현황을 보면은요, 일단 문재인 정부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4개월 이후에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겠죠. 그런데 저는 큰 변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먼저 보면은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경제 위기 극복을 하는 것이 제일 문재인 정부의 화두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경제 문제였다. 지금 대통령 후보 중에 어떤 사람도 경제 문제를 등한시하는 사람은 없어요. 따라서 어떤 대통령이 나타나더라도 이미 한국 경제 속에서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끌어올릴 건가,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된다. 통일에 관한 이슈를 가지고 있어도 역시 경제적인 관점에서 통일을 바라본다는 거죠. 통일을 하게 되면 경제가 얼마큼 나아질 수 있다. 그야말로 진짜 개성이나 이런 가까운 곳에 정말 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경쟁력 있는 생산품을 만들어내겠다. 이것이 남북 교류 이런 모든 것에 화두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인 통일 이런 거보다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바라는 것은 경제적인 이득을 얼마큼 가져줄 것인가. 그래서 경제적인 차이를 좀 줄여서 통일을 이뤄야 된다. 이런 것들이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쭉 퍼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경제 성장률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남북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일정이 있는데, 정치 일정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하고 바로 이어서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누구를 뽑느냐가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 새로운 또 정부가 들어서게 되겠지만 큰 변화는 나는 없을 거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가 오늘 보니까 44%까지 올라갔더라고요. 44%까지 올라간 걸 보면 그래도 무난하게 그 대통령 그런 과정을 했다고 봐요. 역대 대통령의 어떤 그 마지막 지지율을 보게 되면 이렇게 높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역시 경제 문제였고요. 경제 문제였고, 그 다음에 민주화 과정 속에서 이제 또 어떤 사회적 가치나 이런 것들이 좀 선진적인 이런 어떤 모습을 보지 않나 봅니다. 그런 속에서 경제 문제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2009년도에 경제 위기 시에 한국 경제 성장률이 0.2% 정도 됐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그 역대 정부의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 김대중 대통령 때 평균 5%, 노무현 대통령 때 4.3%, 이명박 정부 때는 2.9%였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인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내놓은 얘기는 뭐냐면 주로 7%까지 자기가 경제 성장률을 올리겠다. 그리고 4만 불 시대를 열겠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반토막도 안 됐어요. 박근혜 정부도 역시 7%를 또 얘기를 했거든요. 안 됐어요. 자, 그 얘기는 뭡니까? 아무리 기업가가 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온다고 할지라도 경제 성장률은 5%, 4.3%, 2.9%, 2.3%,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2.53%가 취임 때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아주 생각지 못하게 경제 성장률이 4%까지 치고 올라간 거예요. 물론 그 전년도 2020년도에는 마이너스 1.1까지 내려갔었지만 작년에 4%까지 올라갔는데 올해는 한 2% 중반대 정도 전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한국의 경제 문제는 저성장 기조로 계속 갈 것이다. 이게 밑에 있는 도표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나 경제기관에서 평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경제 문제는 이제 고도로 성장하는 법은 없다. 성장이 저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진짜 3%, 4% 치면 아주 선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 비교를 해보면은요, 비교를 해보면 OECD 국가에서 한국은 15위 정도 합니다. 15위. 경제, 성장률로 볼 때. 그런데, G20, 예. 아주 선진국 20개 나라에서 보면 한국이 5위에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 일본 위에 대한민국 조그만 거, 그것도 반 잘라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난을 이겨낸 민족으로서 아주 특별한 DNA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 됐다라고 하는 거, 음악, 음식,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이 부분에서 코리아, 이 부분은요, 대단한 자산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실패한 것이 부동산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부동산 문제는 이중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부동산 가격이 뛰기를 바라요. 조사해 보면. 그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뭐냐면 부동산이 잡히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부동산 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최근에 이제 보유세 이런 것들이 강화되지고 이렇게 되지면서 부동산이 매물들이 막 나오고요.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1억, 2억, 3억 막 떨어지고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지금 경기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방의 부동산 가격 떨어진 거는 진작에 떨어지고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수도권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5천만 명이 넘는 인구 중에 2,500만이 지금 전부 수도권에 있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가 1,200만, 서울이 1,000만, 그 다음에 인천이 300만, 이렇게 2,500만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있으면서 수도권의 부동산이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지방 분권 정책, 균형 발전 정책, 이것이 먹혀 들어가서 경제 공동체가 독일처럼 각 구마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지자체마다 발전된다고 하고, 그것이 좀 이렇게 가고, 우리나라가 특히 네트워크가 인터넷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으니까 세계적으로 아주 최의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서 지방으로 경제가 이렇게 가고 세종시로 이전한다든지 그다음에 부산이나 광주나 대구나 이런 큰 거점에서 경제가 다시 살아나면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는 잡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구도 또 때맞춰 줄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문제는 일시적으로 좀 나타난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계적으로 봐도 독일도 부동산 심각하게 올라가고 있고 미국도 부동산 심각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고 있는 중에 한국도 못지않게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국 사회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노인 문제입니다. 예. 지금 2015년에 인구주택 총조사라는 걸 했고, 그 다음에 5년 뒤에 2020년에 인구주택 총조사를 했는데 2015년에 유소년 인구와 노인 인구가 13%대로 같아졌어요. 그 전에 5년 전에는 노인 인구가 당연히 유소년 인구보다 적었죠. 그런데 유소년 인구보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추세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데 왜 노인 인구가 많아져요? 의료 발전되지 해서 수명이 길어져요. 예.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노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7%에서 14%까지 가는 데가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체 인구의 노인 인구가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10명 중에 이제
20%니까 2명 꼴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이렇게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가고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는 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노인 문제의 대표적인 게 하나입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115년 걸리고 영국이 92년 걸리는데, 서구 사회에서 동양 사회를 보면서 일본이 24년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요. 왜냐면 자기네보다 5배나 빨랐으니까요. 6배. 이렇게 빨랐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도 더 빠른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래서 일본은 24년 걸렸는데 한국은 17년 걸렸다는 말입니까?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게 굉장히 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의 노인들의 문제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요. 여기 종로 지역에 있는 지금 노인들의 문제,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 유심히 관심 갖고 한국 교회가 노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가져야 된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노인 인구의 2명 중에 1명은 빈곤하다는 겁니다. 빈곤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고요. 빈곤하다는 게 문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도를 빼고 그 소재지를 빼고 읍 단위로 가면 이미 초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이렇게 가졌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회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저출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출산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제 딸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둘째 아이를 낳는데 얘기 들어보니까요. 아이 낳으면 병원비 다 대주고요. 또 우리 교회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불임된 거 시술하는데 그 불임 시술 다 대주고요. 심지어는 그 조산원 이런 데 가갖고 이제 돌봄을 받는데 돌봄비 다 주고요. 그 다음에 뭐 보따리, 뭐 기저귀부터 시작해서 모유 뭐 이런 거 한 거 다 해서 또 선물 보따리가 오고요. 그래서 한 6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또 시골에 가게 되면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받고 그런 날이에요. 아이 좀 낳아달라는 거죠. 정말 아이를 낳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우리나라 저출산율은 세계 1위였습니다. 1.1명이었고요. 2020년에 0.9명까지 떨어집니다. 엄청나죠? 네. 노무현 정부 때 2006년도 저출산 및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15년간 200조를 투입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민주 교육감들하고 다툼이 일어나지면서 아이들 교육 문제, 아이들 반값 등록금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서 더 아이를 낳지 않는 분위기로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을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주부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을 키우기 너무 힘들다. 경제적인 문제를 제일 우선으로 꼽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건 신장 속에서 아이들 낳아서 키우는 것이 힘들다. 나의 즐거움, 나의 인생이 없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우리 목사님들 하나 굉장히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혼밥 세대, 혼술 세대 가족 형태의 변화를 봐야 됩니다. 2020년 12월 말에 1인 가구가 39.2%나 됐습니다. 엄청나죠? 1인 가구가요. 1인 가구가. 그 다음에 2인 가구가 23.4%예요. 그래서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더하면 62.6%가 우리나라의 가족 형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62.6%, 이 62.6% 되는 3,244만 명 되는 여기에 내용이 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두 사람이라고 쳐봐요. 부부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한부모 가정일 수 있어요. 어머니와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와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와 아이일 수 있어요. 조손 가정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가정의 문제가 지금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교회 주변에 10명 중에 6가정이 6세대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잘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방의 도시들이 소멸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1년에 13,800명이나 되고 그중에 청년층이 15%에서 16% 정도 되는데 2,200명이나 청년들이 자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은 지방대로 무너져 내리고 있고 도시화된 도심지는 자살률이 높은 상태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갖고 있다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외국인 수가 늘어가고 있죠. 지금 외국인 수가 2021년에 300만 명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라북도가 175만 명인데 도민 전체가 훨씬 넘었죠. 260만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300만으로 안 넘어간 거예요. 코로나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갔고 외국에서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손을 생각하면 지금 1년에 몇백만씩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중국 사람이 제일 많고요. 한족, 연변족을 다 합쳐서 이제 중국 사람도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사람이 많고요. 그 다음에 미국 사람 많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취업되는, 그 학교 다니는 우리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입대하고 그래서 한 소대 안에 군인들이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죠.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노인 자살하는 게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외로움 이런 것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70대, 80대 이상에서 자살률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30대 한국 자살률이 세계적으로도 제일 많다.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처음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것은 제가 개척 시작하면서 온 경험과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좀 객관적인 그런 어떤 분석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이런 것을 이제 기본으로 하고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도구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생존을 하며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2강, 3강을 통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2강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